리듬 체조라는 게 이 리본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저희가 종목이 5가지가 있는데 네네. 제가 선수할 때 당시에는 2년마다 로테이션으로 한 종목씩 빠지고 4종목을 모두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니어에서 줄 종목이 아예 없어지고 네. 볼, 곤봉, 후프, 리본 이렇게 4종목이 남았거든요. 후프, 리본, 네. 예. 그래서 이게 합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4종목을 소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 4종목을 소화해야 되는. 네네. 그러면 기계 체조하고 네. 리듬 체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기계 체조는 그야말로 막 공중 돌고 철봉, 도마, 안마 막 약간 띵틀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저희는 이제 매트에서 한 공간에서 이제 그 정해진 4종목의 수구를 가지고 1분 30초 동안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 체조는 인간으로서의 운동 능력 같은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기계 체조는 정말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몸을 기계적으로 써야 되는. 몸을 써야 되는 네. 리듬 체조는 예술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아해야 되고 우아해야 표현력이 되고. 좋아야 되고 표현력이 좋아야 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연기도 해야 돼요. 좀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음악을 튼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선곡도 본인이 보통은 코치님이랑 상의를 해서 정하는데 네. 1분 25초에서 1분 30초를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를 이제 부족하거나 넘어가면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는 R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네. 뭐 클래식이나 한곡 안에서만 했었어야 됐는데 네네네. 현재는 한 종목은 이제 가사가 들어가도 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러시아의 한 선수가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음악에 맞춰 공부를 한 적도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대회에서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음원 관련, 뭐 저작권 관련 뭐 이런 이슈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틀면 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저작권 이슈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렇군요. 상업적 용도가 아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예,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체조 선수분들도 복장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 복장도 별도로 구입하는 구입처가 따로 있나요? 보통은 이제 선수층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네. 전담으로 그 의상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컬러를 말씀드리고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그걸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네네. 네, 확실히 리듬 체조의 강대국이었던 그 러시아에서 만드는 옷이 너무 예쁘고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러시아로 전주훈련을 가면서 거기서 루트가 생겨서 유니폼을 사오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매년 저희가 4종목을 다 다르게 바꿔서 입어야 돼요. 4종목이 다 바뀌어야 되는군요. 네네. 근데 그 의상값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겠어요. 전체를 다 그 수화로땡을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진을 박아야지만 조명을 받았을 때 반짝여요. 그 브랜드를 백조를. 네. 근데 전체를 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러시아 선수들이 입었던 걸 중고로 사와서 입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브랜드 거였군요. 네, 그 보석이 정품을 박아야지 되게 엄청 화사하게 막 빛나거든요. 네. 확실히 그게 무대 섰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구나.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제 정세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그쵸.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러시아에 가고 싶으세요? 왠지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힘든 기억 때문에 네, 그쪽으로 기지개도 잘 안 켜져요. 다른 나라 가고 싶습니다. 네. 그때 성적 정말 좋았어요, 베이징 때. 그러니까요. 네, 다들 너무 잘했었고 물론 아쉬웠던 거는 체조가 약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해서 막판에 시합이 있어서 아무 선수들의 경기도 보지도 즐기지도 못했어요. 체조가 항상 마지막인가요? 네, 거의 꽃이라고 해서 막판에 넣기 때문에 원래는 일찌감치 끝나면은 네. 테마까지 봐야 되니까 거기 남은 선수들이 막 응원도 가고 막 예, 맞아요. 그런 거 저는 많이 끝까지 시합 준비하다가 시합 딱 끝나고 폐막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우리가 한창 에너지가 뿜뿜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이 있겠네요. 남녀 간에. 근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게 보통 종목들이 코치님이랑 싹 다 같이 움직여요. 이동, 딱 셔틀 타고 체육관 갔다가 딱 와서 이렇게 복귀하고 그다음 그럴 만한 시점이야. 인사할 시간도 없고요. 인사할 시간도 네, 없고요. 그나마 식당 가면은 이제 유명한 선수 있으면 뭐 가서 뭐 서로 사인 받거나 뭐 이럴 때 있고 아니면 아예 컨택도 없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완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수진님은 얼마나 통제를 많이 받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전 또 혼자여가지고 올림픽 혼자 가니까 선생님이랑 1대1 심지어 러시아 코치님도 있어가지고 2대1 막 이러면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 때도 숙소의 부대 시설 이런 것들로 되게 화제거리가 많이 됐잖아요. 뭐 침대를 종이로 만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그때는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겹쳐졌지만 베이징을 갔었을 땐 그때 뭐 숙소나 뭐 이런 거는 일반 호텔을 이렇게 대실해서 쓰나요? 아니면 선수촌 따로 만들어져 있는 데를 이용하나요? 그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어요. 아. 약간 아파트 단지처럼. 잠실에 있는 단지처럼. 네. 예. 그래서 한 호실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방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거기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화장실도 뭐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 옆방에도 막 이제 뭐 다른 종목 오. 선수분들도 계시고. 같은 국가. 네, 같은 국가. 무조건 같은 국가. 건물 하나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마다 태극기 이렇게 다 크게 벽에 걸어두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건물, 여기는 뭐 또 일본 건물,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층마다 나눠 들어가서 생활했었는데 되게 시설도 깨끗했고, 왜냐면 새로 지었었으니까. 아. 네, 그리고 그 먹는 것도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맥날도 그 공식 후원이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 지금 못 먹으셔서 지금 아쉬우신 거구나. 저 마지막 대회 네. 뛰고 예. 햄버거 5개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거만 기다렸어요. 햄버거 5개요? 그 빅맥으로 드셨나요? 네, 그럼요. 아, 네, 빅맥으로. 더블로. 방이 3개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섞이는데 네. 먼저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맞아요.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데서? 거의 다 탱자탱자 막 하하호호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선수 기간 내내 올림픽만 바라보고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4년에 한 번 하니까. 네, 모든 선수들의 로망이자 진짜 그 사활을 울고 인생을 붓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게 끝났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내 세상처럼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막 긴장하고 내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 일부러 방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차단하려고. 왜냐면 그 선수촌 건물 그 밖에만 나가도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끝났으니까. 막 엄청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집중력이 좀 해이해질까봐 그래서 아예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숙소 안에서 코치님하고는 그때는 떨어져 있나요? 다행히 방은 달랐는데 같은 층. 아, 같은 층. 그 운동 다 하고 방에 왔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기구 연습시키시고 복도에 나가서. 그 단상에 오를 때 되게 벅찰 것 같아요. 저는 단상보다는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저 때는 불가능, 그냥 3글자였어요. 절대 갈 수 없는 무대였고 그 올림픽이 있는 전년도 세계선수권에서 세계 20위 안에 들어야지만 나갈 수가 있었는데 구소련이 이제 찢어지면서 러시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벨라루스 2명, 이 모든 선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예 그냥 낄 수조차 없었고, 와. 그나마 88 올림픽 때 개최지에서 와이드카드를 받고 한번 출전한 경험이 있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무대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다들 에이 이렇게 했는데. 네, 모든 시선이 그랬었는데 그 길을 제가 어쨌든 뚫어서 갔잖아요. 네.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순간이 제일 벅찼고요. 아, 내가 올림픽 무대에 섰다는 게. 네, 그냥 그 메달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냥 그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응원을 오셨는데 네. 티켓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셨었거든요. 가격을 엄청 붙여 파는 사람들이 밖에 막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막 구하셔가지고 관중석 진짜 제일 끝에 제일 먼데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응원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막 아직도 되게 선명하고, 제가 마지막 주목 끝나고 막 손 흔들고 나갔었는데 그때가 그냥 그 11년이 보상받았다.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수지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고3 때. 근데 제가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나이로는 고2 나이였고 예. 최연소 출전이었었거든요. 와. 그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진짜 대단한. 예.